당신의 딸이 새벽 1시에 집에 온다고요? 그것도 혼자서요? 영국 퇴역 군인인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년간 전쟁터에서 온갖 위험을 견뎌온 그에게 한국의 밤거리는 미지의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17살 딸에게는 그저 또 다른 안전한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아빠, 여기는 영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한국이라고요. 두 사람의 충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총기 범죄와 거리의 위험으로 가득 찬 서구의 편견을 가진 한 남자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커스 베넷입니다. 저는 48살이고요. 예전에 영국 육군에서 소령으로 일했었어요. 20년 동안 복무하다가 전역했죠. 지금은 딸 엘리자와 함께 런던에 살고 있어요. 엘리자는 17살인데 금발의 회색 눈을 가지고 있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정확히 5시 30분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군대에서의 오랜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침대는 모서리가 딱딱 맞게 정리하고 문과 창문의 잠금 장치를 2번씩 확인하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었죠. 제 마음은 항상 위험을 찾고 있었어요. 아무 위험이 없을 때조차도요. 저는 여전히 갈색 머리를 짧게 군인 스타일로 유지하고 있었고 파란 눈은 계속해서 위협을 살피고 있었죠. 사람들은 제가 너무 꼿꼿하게 서 있고 너무 심각해 보인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냥 제 모습이에요. 저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길 좋아하고 규칙을 좋아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걸 좋아했죠. 제 딸 엘리자는 저와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조심스러운 곳에서 그녀는 대담했고 제가 모든 걸 계획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따르고 있었죠. 그녀의 성격은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저는 뒤에서 지켜보는 동안 그녀는 순식간에 친구를 사귀고 있었죠. 아빠, 창문 다시 확인할 필요 없어요. 우린 4층에 살고 있잖아요. 어느 날 아침 엘리자가 아침을 먹으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확인했죠. 전쟁 지역에서 보낸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겼어요. 큰 소리에 깜짝 놀라고 붐비는 장소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죠. 의사는 이것을 PTSD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걸 현명함이라고 불렀죠.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 임무는 엘리자를 그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삶은 좋은 루틴이 있었어요. 저는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고 엘리자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죠.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저는 그녀의 숙제에 대해 물어보고 그녀는 저에게 좀 편안해지라고 말하곤 했어요. 우리에게 잘 맞는 생활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편지가 도착했어요. 아빠, 합격했어요. 제가 합격했어요. 엘리자가 종이 한 장을 흔들며 부엌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회색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뭐에 합격했는데? 저는 이미 불안함을 느끼며 물어보고 있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요. 저 1년 동안 한국에 가게 됐어요. 제 커피잔이 입으로 가는 중간에 멈췄어요. 한국? 북한 바로 옆에 있는 그 한국? 미사일이 겨냥하고 있는 그곳? 절대 안 돼. 엘리자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아빠, 그곳은 위험하지 않아요. 수백만 명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잖아요. 제 한국어 선생님은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답은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더 안전한 곳의 프로그램을 알아보자. 그 후 2주 동안 엘리자는 제 마음을 바꾸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안전 통계에 관한 기사를 보여주고 저녁으로 한국 음식을 만들고 제가 미칠 것 같을 때까지 집에서 한국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죠. 그 주 수요일의 상담 세션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마커스, 제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두려움이 엘리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해 보셨나요? 이것은 둘 다에게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를 혼자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혼자 보내지 마세요. 그녀가 제안했어요. 함께 가세요. 그날 밤, 저는 엘리자가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제 그녀의 벽에는 K-팝 포스터가 가득했고 한국어 책들이 그녀의 책상에 놓여 있었죠. 생각해봤는데 저는 천천히 말하며
그녀의 방문간에 서 있었어요. 내가 아직도 한국에 가고 싶다면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처음 몇 달만이라도 내가 안전하게 정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그녀는 벌떡 일어나 저를 끌어안고 있었죠. 정말요? 진짜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심장이 걱정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내 딸을 데리고 언어도 모르고 관습도 모르는 이상한 나라로 가다니. 머릿속에는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가득 차고 있었어요. 하지만 엘리자의 방을 살짝 들여다봤을 때 그녀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임무가 단지 그녀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용감해지도록 돕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달 후 우리는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엘리자는 모든 것에 들떠서 아파트 주변을 뛰어다니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옷을 접고 10번째로 우리의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게 올바른 선택일까? 저는 혼자 속삭이고 있었어요. 내 두려움이 실제 위험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손상된 마음 때문인지. 공항으로 가는 택시에 가방을 싣고 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아파트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안전하고 익숙한 세계였죠. 곧 우리는 서울에 있게 될 거고 낯선 광경과 소리로 둘러싸여 있겠죠. 그 생각에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살짝 부딪히며 착륙하고 있었어요. 11시간을 공중에 있다가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죠.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깨어있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공항은 크고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새 것처럼 깨끗해 보였죠. 표지판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번쩍이고 있었고요. 저는 여권을 꽉 쥔 채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며 엘리자를 가까이 두고 있었어요. 아빠, 저 상점들 좀 봐요. 엘리자가 비싼 화장품과 전자제품을 파는 면세점들을 가리키며 신나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상점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출구를 세고 있었죠. 사람들을 지켜보고 뭔가 이상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군대 시절의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가방을 찾아 출구로 향했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든 방향으로 서두르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들은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고 가족들은 서로 포옹하며 인사하고 있었죠. 여행 가이드들은 색색의 깃발을 흔들고 있었고요.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고 있는 걸 느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시끄럽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안내방송을 이해할 수 없었죠. 잠시 제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엘리자가 내 팔을 살짝 건드리며 물어보고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응. 택시를 찾자. 우리는 택시줄에 합류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질서정연했죠. 모두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고 아무도 밀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이것이 저를 놀라게 했죠. 우리 택시 기사님은 친절한 미소를 가진 중년 남성이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완벽한 영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처음 방문하시나요? 저는 여전히 주변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죠. 서울은 매우 안전한 도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우리 가방을 씻으며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위험한 곳을 안전하다고 부르는 사람들을 전에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임시 아파트까지 가는 길은 서울의 중심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밝은 간판이 달린 높은 건물들이 밤을 밝히고 있었죠.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늦은 시간임에도 자신감 있게 걷고 있었어요. 여성들은 혼자서 걸으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제가 아는 많은 도시에서는 위험한 행동이겠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엘리자의 얼굴은 창문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저 불빛들 좀 봐요. 저는 건물들 사이의 어두운 골목만 보고 있었어요. 숨을 수 있는 곳들.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곳들이요. 엘리자, 이 거리들이 안전한지 항상 확인해야 해. 제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크게 한숨을 쉬었죠. 아빠, 계속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의 1년이 비참해질 거예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전투 모드를 꺼보세요.
그녀의 말이 저를 세게 때렸어요. 그녀는 저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항상 전투 모드에 있다고. 항상 새로운 지역에 있을 때마다 긴장해서 올라가 있는 어깨를 풀려고 노력했어요. 노력해볼게,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아파트는 작지만 깨끗했어요. 두 개의 침실, 작은 부엌, 그리고 도시 전망이 보이는 거실이 있었죠. 엘리자는 즉시 방에서 방으로 뛰어다니며 모든 것을 탐색하고 있었어요. 저는 문과 창문의 잠금 장치를 확인했어요. 2번이나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작은 발코니에 앉아 아래의 도시를 지켜보고 있었죠. 서울은 잠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새벽 3시에도 불빛이 빛나고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죠.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걸으며 웃고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노인이 개를 산책시키고 있는 것도 보였고요. 아무도 두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이곳은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전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엘리자는 새 학교에서 첫날을 맞이했어요. 저는 그녀와 함께 걸어가며 모든 골목, 모든 거리 이름, 모든 랜드마크를 외우고 있었죠. 학교 건물은 현대적이고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보안 카메라가 입구를 지켜보고 있었죠. 3시 30분에 데리러 올게, 제가 말했어요. 아빠, 저 혼자 집에 올 수 있어요. 지하철역이 바로 저기에 있잖아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돼. 내가 먼저 이 지역을 파악하게 해줘. 엘리자가 학교에 있는 동안 저는 근처에 있는 카페를 찾았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학교 입구가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았죠. 바리스타는 제 주문을 받을 정도의 영어를 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제 테이블을 지나가며 공손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나이든 남성이 제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는 제 꼿꼿한 자세와 짧은 머리를 보고 있었어요. 군인이세요? 그가 영어로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 군대에서 30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 씨라고 소개했어요. 서울에 방문 중이신가요? 제 딸이 교환학생이에요. 저는 잠시 동안 그녀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김 씨는 미소 지었어요. 서울이 서양 도시들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매우 안전해요. 총기도 없고 카메라가 많아요. 사람들은 규칙을 존중하죠.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오랜 훈련으로 인해 쉽지 않았어요. 그 주 후반에 재난이 닥쳤어요. 분비는 버스를 타고 있을 때 제 지갑이 없어진 걸 알아차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제 지갑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었어요. 현금, 신용카드, 신분증, 심지어 엘리자의 사진들까지요. 즉시 엘리자에게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내 지갑이 없어졌어. 버스에서 누군가가 가져갔어. 엘리자는 당황하는 대신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아빠, 몇 번 버스였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찾았어요. 박준호 경찰관이 우리를 맞이했죠. 그는 35세로 단정한 검은 머리와 깔끔한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의 영어는 훌륭했고요. 버스 번호와 시간을 알려주세요. 그가 컴퓨터에 타이핑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되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알려드렸어요. 10분 후 그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들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지갑을 발견해서 버스 기사에게 맡겼어요. 터미널 사무실에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 들어있나요? 박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이것이 한국의 안전 문화예요. 분실물은 거의 항상 주인에게 돌아가요. 우리는 좋은 CCTV와 강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제 지갑은 모든 카드, 모든 지폐, 심지어 가족 사진까지 그대로 들어있는 채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도 이곳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곳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어쩌면 항상 위험을 찾는 제 훈련된 눈이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3개월은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변하고 있었죠. 잠들기 전에 자물쇠를 3번씩 확인하던 습관도 없어졌고 자동차 경적 소리에 깜짝 놀라지도 않게 됐어요.
심지어 엘리자가 학교에서 혼자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는 것도 가끔은 허락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시험은 아직 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건 화요일 저녁에 일어났어요. 엘리자가 반짝이는 눈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아파트로 뛰어 들어왔죠. 아빠, 오늘 밤에 친구들이 노래방에 간대요. 나도 가도 돼요? 책을 읽고 있던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노래방이 뭐야? 노래방은 노래하는 곳이에요. 개인실에서 노래를 부르는 곳이죠. 댄스 동아리 친구들이 다 간대요. 시계를 확인했더니 벌써 저녁 7시 30분이었어요. 몇 시에 집에 올 거니? 제 마음속에 예전의 걱정들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자정쯤. 지하철이 새벽 1시까지 다녀요. 자정이라고. 제 목소리가 의도치 않게 커지고 있었어요. 절대 안 돼. 내일 학교 가는 날이잖아. 엘리자의 미소가 사라지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아빠, 여긴 한국이에요. 여기선 여자들이 밤에도 혼자 다닌다고요. 안전하다니까요. 제 친구들도 항상 그렇게 다녀요. 우리는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가 생각하지 못한 위험들을 언급했고 그녀는 제가 자기를 아기 취급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결국 엘리자는 자기 방으로 뛰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비합리적인 걸까? 아니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보호와 통제 사이의 경계가 때로는 너무 희미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엘리자의 선생님인 박 선생님이었는데 내일 학부모 면담을 요청하고 계셨어요. 제 위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엘리자가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까?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했어요. 박 선생님은 공손한 인사와 함께 저를 맞아주셨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넷 씨. 엘리자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바로 앉아서 나쁜 소식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엘리자가 밤늦게 노래방에 가고 싶어 했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었군요. 저는 제 결정을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안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베넷 씨, 학생들은 적절한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공부가 우선이니까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선생님은 제가 엘리자를 집에 있게 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옳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었죠. 한국은 정말 안전한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생들에게 높은 기대도 가지고 있지요. 그녀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집으로 걸어오면서 저는 균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저는 세상을 흑백으로만 보고 있었던 걸까요? 안전하거나 위험하거나. 하지만 실제 삶은 많은 회색 음영을 가지고 있었죠. 엘리자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작은 부엌에서 오랜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는 소리 지른 것에 대해 사과했고 그녀는 방문을 3개 닫은 것에 대해 사과했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가 제안하고 있었어요.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는 친구들과 나갈 수 있어. 저녁 11시까지 집에 오고. 그리고 항상 어디에 있는지 문자로 알려줘야 해. 엘리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진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야. 이게 우리의 약속이야. 그녀가 저를 꽉 안았고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보호자만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고 있었죠. 그 주말, 엘리자는 친구들과 외출했어요. 저는 처음 한 시간 동안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용감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죠.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혼자 탐험해 보기로 했어요. 도시는 네온사인과 가로등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밤 10시인데도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이 야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노인 여성들은 어깨 너머로 주위를 살피지 않은 채 장바구니를 들고 가고 있었어요. 대학생들은 카페에서 노트북과 전화기를 무방비 상태로 테이블에 두고 공부하고 있었죠. 감자탕이라는 매운 수프를 제공하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자정인데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양복 입은 직장인들이 화려한 머리를 한 대학생들 옆에 앉아 있었고 모두 즐겁게 먹고 떠들고 있었죠.
옆 테이블에 있던 중년 남성이 제가 메뉴를 보며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감자탕은 처음이세요? 그가 영어로 물었어요. 그는 자신을 영어 선생님인 이 선생님이라고 소개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것들이 처음이에요. 그는 제가 주문하는 것을 도와주고 서울에 대한 정보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우리 도시가 주요 도시 중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라는 걸 아셨나요? 여성들이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건 우리의 시스템과 문화 때문이죠. 대화를 나누면서 이 선생님은 한국의 안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엄격한 총기 통제, 어디에나 있는 카메라들, 강한 커뮤니티 연결,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 하지만 완벽한 곳은 없어요. 이 선생님이 덧붙였어요. 우리도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저 다른 종류의 문제들이죠. 식사 후 저는 계속 걸었어요. 새벽 2시에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광경을 보았어요. 공식 조끼를 입은 두 남자가 취한 직장인을 택시에 태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경찰이 아니었어요. 그를 강도질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저 그가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었죠. 이게 뭐죠? 저는 간단한 영어로 물었어요. 안전귀가 서비스요. 한 명이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게 도와줘요. 무료 서비스입니다. 저는 택시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제 마음은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범죄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라니. 우리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서울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한때 침략적으로 보였던 CCTV 카메라들이 이제는 보호적으로 보였고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군중들은 이제 다수의 안전함처럼 느껴졌어요. 제 눈을 아프게 했던 밝은 불빛들이 이제는 그림자를 쫓아내는 것처럼 보였죠. 집에 돌아와서 엘리자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어요. 지금 집에 가는 중이에요. 정말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시간 딱 맞춰 저는 현관문에서 그녀의 열쇠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는 친구들과 노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서 들어왔죠. 내가 없는 동안 계속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사실 나도 탐험을 갔었어.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아빠가요? 어디 갔었어요?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새벽 2시에 매운 수프를 먹었어. 그리고 중요한 걸 배웠지. 뭔데요? 그녀가 물었어요. 때로는 가장 위험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 한국에 도착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둘 다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엘리자는 이제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완벽하진 않지만 음식을 주문하고 친구들과 대화할 정도로는 충분했어요. 그녀는 K-팝 동아리에서 춤을 추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있었어요. 방은 한국인 친구들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제 딸보다 제가 더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밤에 혼자 외출하고 있었어요. 자물쇠를 확인하지 않고도 잠을 자고 있었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박준호 경찰관과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서울 주변의 산을 등산하고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 역사에 대해 가르쳐주고 저는 그에게 군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좋아지고 있네요. 화상통화를 하는 동안 제 상담사가 말했어요. 그녀는 제가 갑작스러운 소리에 더 이상 움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제 어깨는 더 이상 항상 긴장되고 올라가 있지 않았죠. 이제 식당에서는 문을 등지고 앉을 수도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주면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게 될 거였죠. 떠나는 것에 대해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심지어 슬프기까지 했죠. 제가 두려워했던 이곳이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주말에 우리는 한강에서 소풍을 하고 있었어요. 벚꽃이 분홍 눈처럼 공중에 떠다니고 있었죠. 박 경찰관이 직접 만든 김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 당신은 마치 모든 사람이 공격할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어요. 박 경찰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공원에서 낮잠 자는 한국 할아버지처럼 보이네요. 사실이라서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은 저에게 진정한 안전이 어떤 느낌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은 단지 자물쇠와 경보기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신뢰와 공동체에 관한 것이었죠. 엘리자는 강 위의 배들을 바라보며 제 어깨에 기대고 있었어요. 아빠, 우리는 꼭 다시 와야 해요. 이제 여기는 우리의 두 번째 집이에요. 저는 그녀를 안아주고 있었어요. 그래, 꼭 그럴 거야. 그날 밤 가방을 싸면서 저는 제가 집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단지 기념품과 사진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도 함께요. 안전이란 단지 위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은 신뢰의 존재였던 거죠. 런던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세부 사항을 알아차릴 거예요. 그것은 제 본질의 일부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에 간과했던 좋은 것들도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서로 돕는 낯선 사람들, 자유롭게 노는 아이들, 일상생활의 조용한 용기 같은 것들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자가 친구들과 외출하고 싶다고 할 때 조심해가 아닌 재미있게 놀다 와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점이에요. 가장 큰 위험은 외부 세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내면에 품고 있던 두려움이었던 거죠.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